뇌졸중이란 우리 뇌에 혈액을 공급하는 혈관이 막히거나 터지면서 뇌에 손상이 발생되는 질환으로, 이 혈관이 막히면 뇌경색, 또 혈관이 터지면 뇌출혈로 구분되는데, 전 세계적으로 매년 약 1,500만 명 정도 환자가 발생되고 있고 2초마다 한 명의 사망자가 생기는 굉장히 무서운 질병 중 하나예요. 이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에 따르면 환자들이 뇌졸중 초기 증상을 보인 뒤 응급실에 도착하기까지 평균 13시간 44분 정도 걸렸고, 환자 10명 중 6명이 이 골든타임을 놓치는 바람에 후유증을 막을 기회를 놓쳐버렸다고 해요. 대부분의 환자들이 이러한 뇌졸중의 전조 증상을 잘 몰랐거나 대수롭지 않게 넘겼기 때문인데, 그렇다면 뇌졸중의 전조 증상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볼까요? 건강한 습관이 항상 나를 만든다. 건강한 삶을 원하시면 지금 바로 구독을 눌러주세요. 이런 증상이 나타나면 뇌졸중의 신호입니다. 바로 병원에 가시기 바랍니다. 뇌졸중 치료는 시간 싸움이라는 말이 있어요. 빠르게 대처했더라면 나을 수 있었던 증상들이 방치되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치료도 어려워지고, 반신불구나 같은 여러 가지 후유증으로 평생 남아버리기 때문인데, 이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에 따르면 환자들이 뇌졸중 초기 증상을 보인 뒤 응급실에 도착하기까지 평균 13시간 44분 정도 걸렸고, 환자 10명 중 6명이 이 골든타임을 놓치는 바람에 후유증을 막을 기회를 놓쳐버렸다고 해요. 대부분의 환자들이 이러한 뇌졸중의 전조 증상을 잘 몰랐거나 대수롭지 않게 넘겼기 때문인데, 그러면 왜 전조 증상을 놓쳐서는 안 되는 걸까요?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이 뇌졸중은 빠른 시간 내에 병원에 도착하게 되면 이 치료 가능한 방법이 달라지고, 또 후유증의 강도에도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오늘은 이 뇌졸중에 대해서 조금 더 깊게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이 뇌졸중이란 우리 뇌에 혈액을 공급하는 혈관이 막히거나 터지면서 뇌에 손상이 발생되는 질환으로, 이 혈관이 막히면 뇌경색, 또 혈관이 터지면 뇌출혈로 구분되는데, 전 세계적으로 매년 약 1,500만 명 정도 환자가 발생되고 있고 2초마다 한 명의 사망자가 생기는 굉장히 무서운 질병 중 하나예요. 이렇게 이 뇌졸중은 흔히 젊은 층보다는 고령층에서 많이 나타난다는 인식이 높은데, 젊은 층 발생 비율도 낮지 않기 때문에 의심 증상이나 예방법을 미리 숙지하시고 계셔야 돼요. 먼저 뇌졸중의 대표적인 원인으로는 고혈압이나 혈관이 막히는 증상 중 하나인 죽상동맥경화증 혈전증, 심장병, 흡연, 음주, 비만 등등 굉장히 다양한 원인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이러한 고혈압을 제때 치료하지 않고 방치하게 되면 이 혈관이 손상되거나 망막 손상이나 이로 인해 여러 가지 합병증도 생길 수가 있어요. 뇌졸중도 고혈압의 합병증 중 하나로 생길 수가 있는데, 이처럼 혈압이 계속 높은 상태로 유지될 경우, 말 그대로 혈압이 높은 상태로 유지되면 혈관벽에 가해지는 압력이 크겠죠. 이 압력이 증가할 수가 있어서 또 혈관도 손상될 수가 있어요. 이 손상된 혈관이 우리 몸의 뇌로 가는 혈류를 방해하고, 또 이로 인해서 뇌졸중이 발생할 확률도 높아지죠. 특히 이 고혈압은 특정 혈관만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라 이 작은 혈관부터 큰 혈관까지 모두 영향을 미칠 수가 있어서, 이로 인해서 혈관이 좁아져 뇌로 가는 혈류도 차단되고 동맥경화 같은 증상도 생기기도 하고, 혈관 내벽에 이 단단한 플라크 같은 것도 생겨 혈관을 좁게 만들어서 결국에는 뇌의 산소와 영양 공급을 차단시켜서 허혈성 뇌졸중도 발생될 수가 있어요. 이때 딱딱해져서 탄력을 잃은 혈관이 터지게 되면은 그게 바로 뇌출혈이죠, 말 그대로. 고혈압이 있으신 분들은 건강한 분들에 비해서는 뇌졸중 위험이 많게는 4배까지 올라가고, 심장질환의 경우는 발생 위험률이 약 17배까지나 높아질 수 있다고 하는데, 이 흡연과 음주도 뇌졸중의 중요한 원인으로 꼽히고 있기 때문에 이 건강을 생각하신다면 금연과 금주는 필수로 해주시는 게 좋죠. 하루에 또 피우는 이 흡연량이 더 많을수록 더 발생 위험은 늘어나고, 과음도 그 주기가 짧을수록 혈관에 손상을 주기 때문에 혈관에 기름기가 끼고 딱딱해지고, 심지어는 동맥경화증까지 유발할 수가 있겠죠. 그렇다고 아예 안 먹을 수는 없겠죠. 근데 좀 적절히 텀을 좀 길게 두면서 건강한 음주 습관을 즐기는 것도 한 방법일 수가 있어요. 이 외에도 비만은 고혈압과 고지혈증, 당뇨 등을 유발하기 때문에 큰 병으로 키우지 않으려면 체중 관리에도 신경을 쓰는 것이 굉장히 좋습니다. 이 뇌졸중 하면 골든타임을 기억하라는 얘기도 굉장히 많이들 들어보셨죠? 증상이 발생된 후에 3시간 이내에 병원에 도착하셔서 진단을 받으면 이 초기 뇌 손상의 진행을 늦출 수가 있고, 경과가 좋게 회복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는데, 이렇게 혈관이 어떻게 막혀 있냐에 따라서 치료법도 달라지죠. 또 동맥 내 혈전 제거 수술 같은 경우는 증상 발생 후 6시간 이내에 받는 게 가장 좋지만, 혹여나 증상에 따라서 24시간 이내에도 시도해 볼 수 있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빠른 대처와 치료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데, 안타깝게도
안타깝게도 대부분 골든타임을 놓쳐 조기치료 자체가 어려운 환자분들이 굉장히 많다고 해요. 만약 가족력이 있다면 평소에도 각별히 신경을 쓰시는 게 좋고, 뇌졸중 전조 증상이 나타나면 증상이 일어날 시간을 메모하신 다음에 병원으로 가시는 게 이 발병 시간에 따라 치료가 또 달라질 수가 있다고 해서 증상이 발생한 시간을 꼭 기억해 주시고 메모해 주시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혹시나 어떤 병원에 가야 할지 모르겠고 이동 시간도 없으시다면 무조건 119로 전화하셔서 도움을 받으시면 굉장히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뇌졸중의 전조 증상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볼까요? 첫 번째는 반신마비 또는 이 안면마비예요. 뇌졸중 환자의 약 80% 이상 겪는 대표적인 증상으로, 예를 들면은 설거지를 하다가 갑자기 그릇을 놓친다던가, 길을 걷는데 갑자기 한쪽 다리에 힘이 풀려서 주저앉거나, 이런 증상이 이제 종종 발생이 되는데, 얼굴의 경우에는 이 어떤 표정을 지어도 어색해 보이고 삐뚤어 보이거나 대칭이 맞지 않는 그런 느낌 등을 받게 된다고 해요. 이러한 이유는 그 뇌의 특정 부분의 혈류 공급이 차단이 되거나 제한이 돼서 이 부분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기 때문인데, 이 뇌는 신체의 여러 기능을 조절하는데 각각의 신체 부위는 뇌의 이 특정 영역과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뇌졸중이 일어나게 되면 혈액 공급 중 일부가 차단이 되기 때문에 뇌의 일부가 손상이 될 수도 있고, 그로 인해 운동이나 감각 기능에도 문제가 생길 수가 있죠. 즉 반신마비는 운동을 조절하는 뇌 부위의 일부가 손상됐을 때, 안면마비는 쉽게 안면 신경을 담당하는 영역이 손상됐을 때 발생한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이 반신마비는 한쪽 팔과 다리의 감각이 사라지거나 힘이 빠져서 제대로 움직이기도 조금 힘들고 감각도 둔해지다 보니 통증이나 온도 차이를 느끼지 못할 수 있고, 또 물건을 짚거나 우리가 들어 올리는 것도 좀 힘들어져요. 안면마비는 마비가 발생한 쪽의 얼굴은 움직이지 않고 고정되기 때문에 얼굴이 웃으면 일그러져서 비대칭으로도 보일 수가 있고, 마비된 쪽의 입모양이 처지고 눈도 제대로 감기지 않거나 이 눈꺼풀도 처져서 눈을 완전히 감는 것도 힘들다고 하네요. 이런 증상들은 갑작스럽게도 나타나고 몇 초 몇 분 사이에 또 사라지기도 해서, 증상이 사라지면 나 피곤해서 그런가? 이렇게 긴가민가 하면서 넘어가실 수도 있는데, 증상이 사라진다고 해서 결코 안심하지 마시고 이 증상이 조금이라도 반복되면 신속히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아보시는 게 좋습니다. 조기 치료가 후유증을 줄일 수 있는 지름길이라는 거 다들 알고 계시죠? 오늘 알려드리는 이 전조 증상들을 잘 기억하셔서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셨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뇌졸중 전조 증상 이 두 번째는 언어장애예요. 뇌는 이 언어를 처리하는데 중요한 두 가지 영역을 갖고 있는데, 뇌의 왼쪽 이 전두엽 쪽에 위치하고 있으면서 언어를 생성하고 이 말하는 능력을 담당하는 그 브로카 영역과 언어를 이해하고 이 왼쪽 측두엽 쪽에 위치한 베르니케 영역이라는 게 있어요. 이 뇌졸중은 주로 이 왼쪽 뇌가 영향을 받기 때문에 말하기, 이해하기, 우리가 읽고 쓰는 거 모두 조금씩 불편하고 어려워지는데, 이렇게 뇌졸중이 의심되면 대화를 계속 이어나가 보세요. 발음이 뭉개지면서 어눌해진다거나 같은 말을 반복하고 상대방 이야기를 잘 이해하지 못하고 평소와는 약간 다른 대화 패턴이 보일 거예요. 그리고 타 발음이 잘 안 되거나, 아니면 간단한 문장을 소리내서 읽기도 어렵고 특정 단어가 잘 나오지 않는다면 살짝 뇌졸중을 의심해 보실만 해요. 평소에도 맘마, 랄라, 가가 이 세 가지를 한번 기억해 주시고 발음 테스트를 수시로 해보시는 것도 좋아요. 발음이 계속 뭉개지거나 발음하기가 좀 힘든다면 병원에 가셔가지고 약간의 검사나 다른 이제 상담 같은 것도 받아보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혹시 영화나 드라마에서 갑자기 하고서 이렇게 쓰러지는 거 많이들 보셨죠? 뒷목을 잡고 쓰러지는 장면을 많이 보셨는데, 실제로 뇌졸중은 증상이 조금 다른데 초기 신호를 잘 알아차리고 병원의 도움을 받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뇌졸중 전조 증상 이 세 번째는 어지럼증과 균형 감각 상실입니다. 이 특별한 이유 없이 갑자기 어지럽거나 균형을 잃게 된다면 이 뇌에 문제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요. 순식간에 일어났다가 사라지기도 하는데 나 오늘 컨디션이 좀 안 좋은가? 어제 무리해서 그런가? 이런 생각도 많이 하실 수 있어요. 근데 갑작스러운 어지럼증은 뇌졸중의 원인 중 하나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 뇌에 손해가 손상되면서 균형을 조절하는 능력이 상실돼 나타나는 현상인데, 이 우리의 손해는 신체의 균형과 협응, 그리고 자세 조정 이런 부분을 담당하고 있어요. 뇌졸중이 손해에 영향을 미치면 신체의 움직임을 조절하는 데 어려움이 생겨서 어지럼증이나 불안정한 걸음걸이, 자세 불안정, 동작이나 이제 모션 같은 경우가 발생하는 건데,
있는데 평소와는 다르게 주변이 빙글빙글 돌면서 심한 어지럼증이 느껴지시거나 균형을 잘 잡지 못해 걸음에 불편함도 느끼고 또 몸을 바로 세우기 어렵다면 뇌졸중도 의심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근데 이렇다고 무조건 뇌졸중의 증상이 아니고 실은 귀에도 이상이 있을 수가 있고 원인 모를 메니에르병도 있을 수가 있는데 다양한 질환 중에서 우리 몸에 이렇게 이상이 생기면은 우리 몸 자체에 이상이 있다는 신호기 때문에 계속 이 증상이 반복되면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아보는 게 좋습니다. 그렇다면 몇 초 몇 분 만에 우리의 건강을 위협하는 이러한 뇌졸중의 전조 증상에는 이것밖에 없을까요? 아니면 어떤 것들이 더 있을까요? 바로 시야장애와 두통이랑 구토입니다. 이러한 시야장애는 이 후두 옆 시각 경로에 있는 뇌관이 손상되면서 정보 처리나 정보 전달에 문제가 발생하고 보이지 않는 것, 그리고 반맹이나 복시 이러한 증상이 나타나게 되는데 이 뇌관은 시각을 처리하는 중요한 부분은 아니지만 이 시각 경로와 관련된 중요한 신경 핵들이 존재해요. 그래서 시야 결손은 특정 부분에서 갑자기 시야가 이쪽에서 사라지거나 흐릿하게 보이는 증상이고, 반맹이라는 거는 시야의 이 절반이 보이지 않거나 흐릿해지는 현상, 또 복시는 눈 근육이 조정이 잘 되지 않아서 이 시각 경로에 문제가 생겨 두 개의 이미지가 동시에 보이는 증상이에요. 혹시나 이 짧은 시간 안에 시야가 왜곡되거나 흐릿해지고 보이지 않게 될 경우에는 잠깐의 변화라고 생각하고 이를 무시하고 넘길 수는 있는데 뇌졸중의 전조 증상 중에 하나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증상이 반복되면 역시나 병원에 방문해서 진단을 받아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또 하나의 증상인 두통과 구토에 주목해주세요. 현대인들의 고질병 중에 하나가 바로 두통이죠. 그래서 두통으로는 어떻게 보면 쉽게 뇌졸중 전조 증상을 알아차리기가 좀 힘들다고 생각하시지만, 뇌가 손상된 상태에서의 통증은 일반적인 우리가 느끼는 두통과는 조금 다르게 극심한 통증이 나타난다고 해요. 머리가 깨질 듯한 두통이 발생하고 사라지는 게 반복이 된다면 이것 또한 뇌졸중의 심각한 증상일 수가 있어요. 일반 두통인 증상이랑 다른 쪽의 원인으로 인해서 느끼는 두통은 좀 차이가 있어서 그런 것들은 잘 구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뇌졸중은 뇌의 일부의 혈류가 차단되거나 감소하는 상황이라고 말씀드렸죠. 이 혈액이 공급이 중단되면서 뇌 조직도 손상이 되거나 혈관이 터지고 출혈이 발생하고 이로 인해 혈관 내압이 증가해서 참을 수 없는 두통과 구통도 같이 동반한다고 해요. 혹시나 가족이 뇌졸중 증상을 나타낸다면 즉시 지조하지 마시고 119에 연락한 다음에 우선 환자를 편안하게 안정시키고, 혹시나 의식이 없을 경우 구토로 인해서 기도가 막히지 않게 몸을 옆으로 눕혀주시는 것이 또 중요합니다. 환자가 입에는 아무것도 물지 않아야 되고, 또 혹시 구토를 할 경우 입 안에 구토물이 남아있으면 손으로 구토물을 긁어내야지 기도가 막히지 않기 때문에 질식을 방지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런 전조 증상들을 언제 다 외우고 기억하고 있어? 그건 맞는 말씀이에요. 이러신 분들도 많으신데, 그럼 간단하게 이것만 기억해 주세요. 우리 모두 뇌졸중이 급한 상황인 건 아시죠? 제가 말씀드려서 급하다 급해 빨리빨리, 이게 영어로 뭐죠? 패스트죠. 이 급하니까 패스트. 이 패스트 테스트로 뇌졸중의 초기 경고 증상을 빠르게 확인할 수 있는 그 간단한 방법이 있어요. 패스트라고 하면은 FAST. 이 패스트의 F는 face, 얼굴. 아까 말씀드렸듯이 얼굴 쪽의 일정 부분에 대한 마비 증상이나 이 비대칭성. 그리고 A는 팔, arms. 팔의 운동신경 확인으로 팔 힘이 약해지거나 한쪽 팔이 저리거나 계속 한쪽 팔이 떨어지는 경우, 이런 증상을 확인하는 건데, 두 팔을 앞으로 나란히 들어보고 한쪽 팔이 떨어지거나 올릴 수 없는지를 테스트하는 것, 이런 경우도 많이 시행된다고 해요. 그리고 패스트 중에 S, 이 스피치는 말, 발음이 어눌해지고 말을 잘 하지 못하거나 잘 이해하지 못하는 증상. 그리고 마지막 패스트의 T, 타임, 이러한 증상이 나타난 시간을 기록하고 119 또는 병원에 빠른 시간에 내원. 이렇듯 헷갈리면은 여러분들은 패스트만 기억해 주세요. 이런 무서운 질병이 걸리지 않으면 가장 좋겠지만 언제 어떻게 병에 걸릴지 모르기 때문에 귀찮아서 미뤄두었던 건강검진을 평소에 정기적으로 꼭 받아보시는 게 제일 중요하고, 건강을 위해서라도 시간을 내셔서 실천할 수 있는 것들은 미리 습관화시키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혈압관리나 건강한 식단, 운동, 금연, 체중관리, 금주 굉장히 많이 있죠. 또 고혈압은 뇌졸중 아까 말씀드렸듯이 중요한 위험 요소로 지속적으로 혈압이 높을 경우 뇌혈관에 과한 압력이 가해져 혈관이 손상되거나 터질 수 있기 때문에 건강한 수치를 유지하는 것이 도움이 되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과도한 나트륨과 고지방 음식은 피하는 게 좋고, 운동도 주기적으로 열심히 해주시고, 과일, 채소, 통곡물, 이러한 식이섬유나 항산화 성분이 많이
함유된 식품을 섭취하는 것도 좋고, 매일 30분 이상 걷기, 조깅, 자전거 이렇게 유산소 운동을 적절히 반복해 주시면 뇌혈관에 손상을 주고 또 혈압을 상승시키는 흡연과 음주 이런 것도 하지 않는 게 뇌 건강에는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많은 현대인들이 두려워하는 질병 중 하나가 암일 건데, 이 암도 췌장암, 유방암, 위암, 간암, 폐암 등등 종류도 굉장히 많은데, 실제로 위암 발병률을 1.19배 높이고 역류성 식도염으로 이어질 확률도 높다고 해요. 위는 당연히 무리할 수밖에 없고, 이런 식사가 지속적으로 반복이 되면 우리 위는 쉽게 지치고 상처를 입게 돼요. 건강한 습관이 항상 나를 만든다. 건강한 삶을 원하시면 지금 바로 구독을 눌러주세요. 전 세계 위암 발병률 1위, 전 세계 대장암 발병률 1위 대한민국. 듣기만 해도 내 건강에는 이상이 없는지, 어떻게 하면 예방할 수 있는지 걱정스러운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기 시작하는데요. 현대인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질병은 과연 무엇일까요? 아프지 않으면 가장 좋겠지만 저는 치매, 암, 당뇨 이 세 가지가 가장 두렵고 무서워요. 저뿐만 아니라 많은 현대인들이 두려워하는 질병 중 하나가 암일 건데, 이 암도 췌장암, 유방암, 위암, 간암, 폐암 등등 종류도 굉장히 많은데, 이만큼 종류도 다양하고 그만큼 원인도 굉장히 많지만 국제암연구소에 따르면 암의 주요 원인이 유전이 5%, 흡연이 20%, 식습관은 30%를 차지한다고 해요. 유전적인 요인이 굉장히 클 거라고 많이 생각들 하시는데, 식습관이 가장 큰 요인이라고 하니 갑자기 저도 제 하루를 돌아보게 되네요. 오늘은 무엇을 먹었는지, 내일은 뭘 어떻게 먹을지, 나는 그동안 어떤 것들을 어떻게 먹고 있었나라는 생각도 들면서 건강을 위해 하는 운동과 영양제 섭취는 잠깐 중단하더라도 당장에 눈에 띄는 큰 문제는 없지만 식사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안 할 수 없겠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렇다면 암을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가장 먼저 체크해야 될 부분이 식습관이라는 생각이 들죠. 특히 우리나라 암 환자의 경우 발병 원인 대부분이 식습관과 관련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하는데,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음식의 유혹에서 벗어나 좋은 식습관을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식습관을 들이기 전에 먼저 나쁜 식습관을 알아보고 개선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돼요. 암 환자를 만드는 최악의 식습관, 첫 번째를 먼저 알려드릴게요. 바로 육식 위주의 식단입니다. 우리 집은 고기 반찬 없으면 밥을 못 먹어요. 우리 애들은 고기 없으면 못 먹어. 나는 고기 없으면 못 먹어. 혹은 늙어서는 단백질 섭취가 필수야. 힘을 쓰려면 고기를 먹어야 돼.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런 분들을 주목해 주세요. 육류를 드시는 이유 중 하나가 나이가 들면 근육이 감소하기 때문에 단백질을 섭취해야 우리 몸의 근감소증을 줄일 수 있고 기력 회복에도 좋다고 생각하기 때문일 거예요. 근데 게다가 철분, 아연, 비타민 등 여러 영양소를 풍부하게 함유하고 있어서 에너지를 북돋아주고 면역 강화에도 도움되는 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일부 연구에서는 과도한 육류의 섭취는 대장암의 위험도를 높일 수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육류 자체에는 아무런 해가 없지만 이것을 어떻게 얼마나 먹느냐에 따라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느 정도가 적당한 섭취량일까요? 개인의 성별, 체중, 연령에 따라 차이가 많이 있지만 성인 기준으로 보면 하루 평균 60에서 100g 정도가 적당하다고 합니다. 60g 정도를 예를 들면 달걀 하나 정도의 부피인데요. 이렇게 삼겹살을 구워 먹거나 불고기 등을 먹는다고 가정했을 때 무조건 60g 이상은 당연히 드실 거예요. 여러분들도 1인분, 반인분만 드시지 않잖아요. 60g을 초과한 나머지는 단백질로 흡수되지 못하고 분해되는 과정에서 물론 좋은 물질도 있겠지만 나쁜 물질도 많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만큼. 그리고 장으로 보내지면 장에도 굉장히 무리가 가겠죠. 면역력이 떨어진 상태에서는 암에 걸릴 확률이 다른 거에 비해서 높아지는 거죠. 단 면역력이 높다면 상관없지만 이런 일상이 계속 반복된다면 우리 장은 고통받기 때문에 면역력도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전에는 유산균 같은 경우도 변비나 설사가 있기 때문에 드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셨는데, 이제는 장에는 무수히 많은 세균들이 있어요. 우리 몸에는 이 세균들이 우리 몸의 전체 면역 조절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 크기 때문에 면역력을 위해서 유산균 섭취를 굉장히 많이들 하세요. 이렇듯 장과 면역은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 하루에 필요한 양만큼 먹으면 문제가 전혀 없지만 육류를 지속적으로 많이 먹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리고 가공육이나 고지방 육류의 섭취보다는 닭가슴살, 해산물 같은 저지방 식품을 선택하는 것이 좋고, 채소에도 단백질이 많기 때문에 육식으로만 단백질을 섭취해야 한다는 생각은 절대 멈추셔야 돼요. 그럼 반대로 암을 예방하는 식습관은 뭐가 있을까요? 자, 식물성 단백질을 많이 섭취하는 겁니다. 우리의 선조는 예로부터
오랜 식문화를 바탕으로 음식에 맞는 소화기관을 가지게 되었는데, 동양인들은 상대적으로 장이 길기 때문에 육식을 하게 되면 음식이 장에 머무르는 시간이 길어서 독소가 많이 생기게 된다고 해요. 그래서 한국인들은 식물성 단백질이 잘 맞다고 하는데, 식물성 단백질은 비교적 적은 지방과 콜레스테롤을 포함하고 있고, 또 비타민, 미네랄, 섬유질, 항산화제 같은 다양한 영양소를 풍부하게 함유하고 있어 암 예방에 매우 유용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식물성 단백질은 대표적으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콩, 견과류, 감자 등등이 있고, 그 외에도 브로콜리, 청경채, 귀리, 토마토, 버섯, 시금치, 생각보다 굉장히 다양한 곳에 단백질이 많이 함유되어 있어요. 또한 미국 국립암연구소에 따르면 콩류를 정기적으로 섭취하는 사람들은 암 발생률이 낮았고 심혈관 질환에도 도움을 준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같은 콩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단백질의 흡수율이 달라지는데, 가장 편하게 먹는 방법이 우리가 흔히 많이 마시는 두유로 마시거나 두부로 만들어 먹는 건데, 이 방법은 약 65% 정도만 흡수가 되고 나머지는 흡수가 잘 안 된다고 해요. 이 콩을 발효시키게 되면 흡수율이 무려 95% 이상 늘어나기 때문에 된장, 청국장, 낫또 이런 정도로 발효된 식품으로 드시는 게 가장 좋고, 콩에 들어있는 이소플라본이라는 성분과 콩 단백질이 발효가 되면서 만들어내는 펩타이드라는 성분이 결합하여 암 억제 효과를 가져오는 것이에요. 이런 기전이 있는데, 이러한 발효식품들을 적절히 섭취하게 되면 장 건강과 면역력 향상에도 도움을 주기 때문에 암과 싸울 수 있는 힘이 우리 몸에서 생겨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듯 콩의 이소플라본 성분이 유방암을 또 악화시킨다는 이야기도 있는데, 최근에는 이게 미국 국립암연구소에서 발간하는 국제학술지 캔서 스펙트럼에 게재된 내용을 보면, 콩에 들어있는 이소플라본을 자주 섭취한 여성은 유방암 재발 위험이 약 26%로 더 낮았고, 폐경 여성은 유방암 재발 위험이 28% 감소했으며, 에스트로겐 수용체 양성 유방암 생존자의 경우 또 유방암 재발 위험이 18%나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만 주의할 점은, 이러한 이소플라본의 하루 섭취량이 60mg일 때 재발 위험 감소 효과가 가장 큰 것이지, 이게 좋다고 오히려 많이 먹으면 독이 될 수 있으니 영양제나 음식을 먹을 때 적절히 섭취하는 게 도움이 됩니다. 다음으로 암을 유발하는 최악의 의식 습관, 두 번째는 빠르게 먹기 습관. 우리나라 사람 빨리빨리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빨리빨리 민족답게 사람 절반 이상이 10분 내에 식사를 마치고 15분 이상 천천히 먹는 사람은 단 10%밖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음식을 빨리 먹는 것만으로 위암이 걸린다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위나 식도질환의 가장 큰 원인이 빨리 먹는 습관이기 때문에 이 이유를 절대 배제시킬 수는 없습니다. 실제로 빠른 식사는 위암 발병률을 1.19배 높이고 역류성 식도염으로 이어질 확률도 높다고 해요. 그리고 국이나 물에 말아서 드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시죠. 저 같은 경우도 미역국 말아 먹고 사골 좋아하고 국에 말아 먹는 걸 굉장히 좋아하는데, 이렇게 말아 먹게 되면 제대로 씹지도 못한 상태에서 음식물이 위로 넘어가고, 위에서 소화를 시킬 때 침에서 나오는 아밀라제로 1차 효소로 분해를 시키지 못하기 때문에 소화를 시킬 때 부담이 늘어나게 돼요. 평소보다 많은 위산을 더 분비해야 된단 말이에요. 위는 당연히 무리할 수밖에 없고, 이런 식사가 지속적으로 반복이 되면 우리 위는 쉽게 지치고 상처를 입게 돼요. 위에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라도 꼭꼭 씹어서 음식물 덩어리를 최대한 작게 만들고 국과 밥을 따로 먹어 음식이 빠르게 넘어가지 않게 식사를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럼 암을 예방하는 식습관 두 번째는 당연히 뭐가 되겠죠? 천천히 꼭꼭 씹어 먹는 습관이 되겠죠. 저는 그래서 어릴 때부터 부모님께 천천히 먹는 습관을 들여서 반대로 빨리 먹는 게 오히려 조금 힘들었어요. 그래서 남성분들은 알겠지만 군대를 가게 되면 굉장히 빨리 먹으라고 시키거든요. 저는 그때 조금 애로사항이 있었지만 그래도 노력해서 빨리 먹기는 했죠. 이렇게 천천히 먹는 게 자리 잡으신 분들은 천천히 드시는 게 쉬운데, 이렇게 빠르게 먹는 습관이 이미 자리 잡고 계시는 분들은 천천히 드시는 게 굉장히 쉬운 일이 아닐 거예요. 면역력이 좋고 젊은 날에는 모르고 지냈지만, 나이가 들면 들수록 음식만 먹으면 속도 더부룩해지고 체기도 나고 괜히 어지럽고 소화도 안 되는 것 같고, 이게 씹는 횟수와도 연관이 있는데, 음식물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침과 충분히 섞여야 살균도 되고 1차로 분해가 됩니다. 또한 부패 가능성도 낮아지고, 그러기 위해서는 음식물이 입안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야 되고 침샘이 분비될 수 있도록 저작 운동,
즉 우리가 많이 씹는 운동, 이 저작 운동을 굉장히 많이 해야 돼요. 천천히 오래 많이 씹는다면 침에서 나오는 이 아밀라제와 같은 소화 효소가 잘 결합이 되고 음식물이랑 위장에 있는 소화 효소와도 잘 결합이 쉽게 되기 때문에 우리 위장에 부담을 덜어주게 됩니다. 암 예방뿐만 아니라 영양소 흡수에도 용이하고 우리 포도당이 혈류로 방출되는 것도 속도를 늦출 수 있어서 혈당 조절에도 도움이 됩니다. 그렇다면 천천히 먹을 수 있는 방법이 따로 있을까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우선 식사 시간에는 스마트폰, TV, 각종 미디어를 차단하는 것이 좋고 아무리 못해도 30회 이상 천천히 꼭꼭 씹을 수 있게 스스로 노력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저는 혹시라도 급하게 먹어야 되는 상황도 올 수 있잖아요. 그런 상황이 오면 밥의 양을 조금 줄이더라도 천천히 먹으려고 노력하고 아무리 바빠도 식사를 하면서 다른 일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나름의 방식이 있는데요. 이렇듯 자기만의 방식을 찾아가는 것이 중요하고 일거리를 생각하다 보면 식사 시간이 굉장히 급해지고 빨리 먹을 수밖에 없어요. 좋은 영양분을 골고루 섭취하는 것도 좋지만 내 몸에 무리가 가지 않게 먹는 습관도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또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은 일주일에 야식을 몇 번 정도 드시나요? 야식 생각하면 야식을 끊는 사람들은 굉장히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저는 야식만큼 맛있는 게 없거든요. 근데 암 환자를 만드는 최악의 식습관 마지막 세 번째가 바로 야식입니다. 24시간 먹고 싶은 것을 배달시켜 먹을 수 있는 나라는 우리나라 뿐이에요. 게다가 24시간 운영되는 편의점에 새벽 늦게까지 문 열린 식당들도 많고 그만큼 야식을 찾는 사람이 많다는 건데 이러한 야식은 고열량, 고지방에 자극적이고 맵고 짜고 달고 이런 음식이 굉장히 많고 거기다가 술까지 곁들이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늦게까지 일을 하거나 고강도의 업무 그리고 또 뭐 스트레스 같은 거에 많은 날에는 내가 오늘 이렇게 열심히 일했으니까 먹어도 돼 이런 보상 심리까지 작동해서 정말 더 자극적인 음식을 찾게 돼요. 한잔 하면서 스트레스 풀고 근데 그런 게 굉장히 안 좋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음식물이 소화될 틈도 없이 쓰러지듯 집에 들어가서 잠을 자게 되죠. 술 많이 먹었으니 피곤하고. 이에 대해서 또 연구들이나 논문들 같은 경우도 굉장히 많은데 바르셀로나 세계보건연구소에서는 남성과 여성 1,300명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했어요. 분석 결과 저녁 9시 이후에 음식을 먹고 2시간이 지나기 전에 잠들었을 경우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서 암에 걸릴 확률이 무려 25%나 높다고 얘기했습니다. 우리는 자고 있지만 밤늦게 음식을 먹은 내장기관은 일을 해야 돼요. 왜? 일거리를 줬으니까. 내장기관은 잠들지 못하고 계속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주물러야 되고 효소 분비해야 되고 굉장히 스트레스 받고 우리 내장기관이 탈이 나죠. 결국엔 역류성 식도염, 소화불량, 비만 이렇게 심혈관계 질환에도 좋지 않으니 야식은 정말로 반드시 끊어내야 되는 습관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다고 아예 끊을 수는 없겠죠. 그래도 너무 잦은 야식은 하지 마시고 어느 정도 적당히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회식같이 정말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생긴다면 고기를 먹더라도 식이섬유가 많은 채소 위주를 같이 곁들여 드시려 노력해 보시고 바로 잠들기보다는 집에 들어가기 전에 짧게라도 걷거나 서서 소화를 시키고 동네 한 바퀴 천천히 돌면서 주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어떻게 먹으면 암 예방에 도움이 될까요? 여기서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을 텐데 빨주노초파남보 무지개를 생각하세요. 식탁 위를 무지개색으로 물들이는 거예요. 어느 정도 감이 오시죠? 빨주노초파남보. 매 끼니마다 다양한 과일과 채소를 곁들여서 채소, 과일마다 각각의 색깔이 있죠. 파프리카도 빨간색도 있고 노란색도 있고 당근도 있고 오이도 있고 미국 암협회에서는 하루에 5가지 색깔의 채소나 과일을 섭취하면 암에 걸리지 않는다며 파이버 데이라는 공식 구호도 있다고 해요. 이렇게 과일과 채소가 가진 천연색소가 몸속에 있는 나쁜 활성산소를 제거하고 각종 질병을 예방한다는 연구 결과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빨간색은 암세포 성장을 억제하고 면역 기능을 향상시켜주면서 초록색은 대장암이나 전립선암, 유방암 같은 호르몬 관련된 암 위험도를 낮춰주며 노란색은 항암 효과, 유방암에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이 외에도 보라색은 암 성장 억제 효과, 흰색은 위암, 간암, 유방암, 대장암 예방과 강한 항균 작용을 한다고 해요. 그리고 잎이나 줄기, 뿌리도 골고루 드시는 게 좋고 이왕이면 제철 과일, 제철 채소, 제철 식물 이렇게 제철에 나오는 것을 활용하면 굉장히 좋습니다. 아무리 좋은 식당이라고 하더라도 많이 드시면 우리 몸은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는데 당연히 과식은 금물입니다. 우리 모두 빨주노초파남보 무지개 식탁 기억하시고 건강한 습관이 나를 만든다. 이것도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칼륨은 우리 몸에 꼭 필요한 영양소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 있으시죠? 맞아요. 이 칼륨은 우리 몸에서 중요한 전해질 중에 하나예요. 심장, 근육, 신경 이러한 기능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신장 기능이 저하되면 칼륨을 제대로 배설하지 못하고 우리 몸에 쌓이게 돼요. 이로 인해서 고칼륨혈증이 발생할 수 있고 신장 질환이 있으신 분들한테는 이 고칼륨혈증은 매우 위험한 상태예요. 신장이 정상적으로 작동할 때는 칼륨 농도를 유지시켜서 정상 범위로 유지를 하는데 신장 기능이 저하되면 칼륨을 충분히 배설하지 못해요. 그래서 혈액 내 칼륨 농도가 많아지게 되고 이게 과도하게 축적돼서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칼륨이 많은 바나나, 감자, 토마토, 신장에 부담을 줄 수 있는 식품들은 적당히 섭취하는 게 좋습니다. 세 번째, 가공식품과 인스턴트 식품이 가공식품은 일반적으로 또 염분이 많이 포함되어 있어요. 신장질환 환자는 나트륨 배설 기능이 저하되기 때문에 체내에 나트륨이 쌓이게 되고 나트륨이 체내에 과도하게 축적되면 우리 몸의 수분이 증가돼요. 이로 인해서 부종과 혈압까지 발생할 수가 있겠죠. 또한 과도한 나트륨은 부종이나 심장질환 같은 경우도 유발할 수가 있고 고혈압은 신장 기능을 악화시킬 수가 있어요. 더. 신장이 정말 중요한 기능을 하는 거 아시죠? 신장 기능에 도움을 주려면 바로 이것을 드셔야 합니다. 화장실에서 소변을 보고 맥주 같은 거품이 일어나 보신 분 있으신가요? 아니면 잦은 배뇨감이나 어떤 걸 잘못 먹은 것도 아닌데 몸이 쉽게 잘 부으시는 분들 계시죠? 저도 이런 증상들이 가끔씩 보이는데 그럴 때마다 혹시 내 신장 기능에 문제가 생겼나? 하고 걱정이 들기도 해요. 그래서 이번에는 신장 건강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하는데 신장은 우리 몸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 다 알고 계시죠? 과연 어떤 역할을 하는지 그리고 신장이 안 좋아지면 생길 수 있는 질병들 그뿐만 아니라 신장에 안 좋은 음식과 신장에 도움을 주는 음식까지 신장에 대한 많은 것을 한번 알려드릴게요. 건강을 지키기 위한 중요한 정보들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신장은 우리 몸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기관이에요. 쉽게 말해 신장은 혈액을 걸러내는 역할을 해요. 우리 몸의 정수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네요. 우리가 섭취한 음식과 음료에서 나온 노폐물과 과도한 물을 처리하고 이를 소변을 통해 배출을 하죠. 또한 신장은 우리 몸의 수분과 전해질 균형을 맞추는 역할도 하는데 예를 들어 나트륨, 칼륨, 칼슘 등의 전해질 농도를 조절해서 우리의 몸이 정상적으로 기능할 수 있게 도와줘요. 다시 말해 신장이 제대로 기능하지 않으면 우리 몸에 불필요한 물질이 쌓이게 되어 건강상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고 우리 몸의 전해질 불균형으로 인해서 심장질환이나 고혈압, 뼈 문제 등등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혹시 신장이 호르몬을 분비한다는 거 아시나요? 이 신장은 배뇨의 역할뿐만 아니라 호르몬을 분비하는 기관이기도 한데 신장에서 분비되는 호르몬 중 하나는 에리트로포이에틴이라는 물질인데 이 호르몬은 우리 몸의 골수에서 적혈구 생산을 또 촉진을 해요. 빈혈도 예방할 수도 있겠죠. 이 외에도 신장은 뼈의 성장과 유지 등 다른 중요한 기능을 조절하는 데 굉장히 도움을 많이 주는데 이렇게 신장은 우리 몸의 전반적인 건강을 유지하는 데는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릴게요. 그렇다면 이렇게 우리 몸의 중요한 역할을 하는 신장이 망가지면 어떤 질병에 걸릴 수 있을까요? 신장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면 다양한 질병이 발생할 수 있는데 대표적인 질병들 몇 가지에 대해 한번 알아볼게요. 신장이 망가지면 걸리는 질환 첫 번째는 신부전입니다. 신부전이라는 단어 익숙하신 분도 계시고 생소하신 분도 있으실 텐데 신부전은 쉽게 말해서 신장이 더 이상 제 역할을 잘 못하는 거죠. 체내 노폐물과 우리 몸의 수분을 잘 배출하지 못하는 상태라고 말씀드리면 되겠네요. 이 신부전은 급성으로 발생할 수도 있고 만성적으로도 진행이 될 수 있는데 급성 신부전은 원인에 따라 치료가 가능하다고 하는데 만성 신부전은 신장이 점차 기능을 잃어가기 때문에 결국에는 투석이나 신장 이식을 해야만 하는 상황까지 올 수 있다고 해요. 신장이 망가지면 걸리는 질환 두 번째, 신장 결석이에요. 이 신장 결석은 신장에서 형성된 단단한 결석이 배뇨에 방해가 돼서 통증을 유발시키는 질환이에요. 신장 결석은 우리 소변이 농축될 때, 즉 우리 몸에 수분이 부족하거나 염분이 과도하게 많을 때 발생할 수가 있는데 결석이 신장에서 배출되지 않으면 통증이나 혈뇨를 유발할 수 있고 큰 결석은 수술적 제거가 필요할 수가 있겠죠. 신장 결석이 생기게 되면 심한 옆구리 통증이 있을 수가 있고 혈뇨가 나올 수도 있고 배뇨할 때 통증 심하면 구토나 고열까지 생길 수가 있는데 혹시 만약에 신장 결석이 생기게 됐을 때 미세한 결석은 물을 자주 드시고 많이 드시면은 자연적으로 소변을 보면서 배출이 될 수 있지만 큰 결석은 충격파 쇠석술이나 수술적 제거가 필요하기도 한다고 해요. 세 번째는 만성 신장 질환입니다.
이 만성 신장 질환은 신장 기능이 서서히 저하되는 질환으로 고혈압이나 당뇨병, 심혈관 질환 등과 같은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무서운 질환인데, 만성 신장 질환은 초기에는 별다른 증상이 나타나지는 않아요. 신장이 점차 기능을 잃어가게 되면 우리 몸에 노폐물을 배출을 못하니 독소가 쌓이겠죠. 부종이나 피로감 등 여러 증상이 나타날 수가 있어요. 만약 적절한 때에 치료를 받지 않으면 만성 신장 질환은 이제 신부전까지도 이어질 수가 있고 결국에 투석이나 신장 이식까지도 필요할 수 있다는 것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신장 질환이 더 진행되면 신장은 더 이상 우리 몸의 독소를 효과적으로 제거하지 못하고 이로 인해서 혈액에 노폐물이 쌓이게 되는데, 이러한 독소가 혈액을 통해서 다른 장기나 시스템에 영향을 미치겠죠. 심장, 뇌, 혈관 여러 기관에 부담을 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심각한 합병증까지도 초래할 수가 있죠. 그러니 신장 건강 꼭 챙기셔야겠죠. 몸이 찌뿌둥하거나 아무 이유 없이 몸이 부었을 때, 혹은 거품이 많은 소변을 봤을 때 저는 내 신장이 괜찮은가 하고 걱정이 든다고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혹시 나의 신장은 건강한 건지 아니면 질환이 생겼는지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물론 병원에 가서 신장 검사를 하는 것이 제일 정확하겠지만, 신장이 망가지면 우리 몸에서 다양한 증상이 또 나타나는데 어떤 증상이 나타날 수 있는지 알아볼게요. 첫 번째, 부종이에요. 손과 발이 자주 붓는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주목해주세요. 신장이 제대로 기능하지 않으면 우리 몸에 수분이 배출되지 않아 부종이 발생할 수가 있는데, 신장의 주요 기능 중 하나는 우리 몸의 수분과 염분을 조절하는 거예요. 건강한 신장은 혈액을 걸러서 필요한 수분과 전해질을 재흡수하고 나머지 노폐물과 많아진 수분을 소변으로 배출하는데, 이때 신장이 손상되면 이 배설 기능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우리 몸에 과도한 수분과 염분이 축적이 돼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혈액량이 증가하게 되겠죠. 그로 인해 혈압도 높아질 수가 있고 혈관 내의 압력도 높아질 수가 있게 되고, 결국에 우리 몸에 축적된 액체가 혈관 밖으로 새어나와서 조직에 쌓일 수도 있고, 그로 인해서 부종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특히 발목이나 다리나 얼굴에 붓기가 생기기 쉬운데, 이러한 부종은 신장이 물을 배출하지 못하면서 발생하는 증상 중 하나죠. 부종이 지속되면 신장에 문제가 있으므로 이러한 증상이 반복이 된다면 꼭 병원을 방문해서 검사를 받아보시는 게 좋아요. 두 번째는 피로와 무기력함입니다. 신장이 기능을 저하시킬 때 노폐물과 과도한 수분이 우리 몸에 쌓이게 된다고 했잖아요. 그로 인해 몸이 점점 피곤해지고 무기력해질 수 있어요. 신장이 분비하는 에리스로포이에틴이라는 호르몬이 부족해지기 때문인데, 적혈구 생성이 줄어들어서 빈혈도 발생할 수 있고, 빈혈이 생기면 더욱 피곤하고 무기력해질 수도 있고, 세 번째는 소변 변화예요. 신장이 망가질 경우 소변의 양이나 색깔이 변할 수가 있는데, 소변량이 급격히 줄어든다거나 반대로 소변량이 과도하게 많아진다면 신장에 문제가 있는 것을 의심도 해봐야 돼요. 또한 소변에 거품이 많이 생기거나 원래의 밝은 노란빛이 아닌 붉거나 갈색을 띠는 경우에도 신장 기능 저하가 의심이 되므로 꼭 병원에서 적절한 검사를 하는 것이 필요해요. 네 번째는 피부의 가려움증이에요. 신장이 제대로 기능하지 않으면 우리 몸에 독소가 축적돼서 피부 가려움까지도 생길 수가 있어요. 건강한 신장은 혈액을 필터링해서 노폐물, 요소, 크로아틴과 같은 독소를 제거하고 소변으로 배출하는데, 신장이 필터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 이들 노폐물이 혈액 속에 축적이 되는 거죠. 이러한 혈액 속에 쌓인 독소와 노폐물이 피부로 이동하면서 가려움증까지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증상은 신장성 가려움증이라고 하는데, 신장 기능이 저하되었을 때 흔히 발생하기도 해요. 신장이 손상되면 인산염과 같은 화학 물질이 혈액에 축적될 수가 있어요. 이러한 물질이 오히려 피부에 자극을 줘서 가려움증까지 일으킬 수 있습니다. 또한 신장 질환에 의해서 우리 몸에 독소가 축적되면 히스타민이라는 화학 물질이 과도하게 분비가 되는데, 히스타민은 신장이 손상된 사람들한테 가려움증도 유발할 수가 있어요. 신장은 한번 나빠지게 되면 예전처럼 회복하기는 매우 어렵다고 하는 말 혹시 들어보셨나요? 그래서 신장이 안 좋으신 분들은 먹는 것도 가려 드시는 게 좋아요. 신장에 좋은 음식 찾아 먹는 것도 중요한데, 신장에 안 좋은 음식을 자제하는 것 또한 매우 중요해요. 그렇다면 우리의 소중한 신장을 망가뜨리게 하는 음식들은 뭐가 있을까요? 신장을 망가지게 하는 대표적인 음식 4가지 정도 소개해 드릴게요. 첫 번째, 소금이 많이 들어간 음식. 소금이 많이 들어간 음식은 신장에 부담을 많이 줘요. 우리 몸속에 나트륨이 과도하게 들어가면 신장이 이 나트륨을 소변으로 배출하는 역할을 하는데, 이때 너무 과한 양의 나트륨은 신장에 부담을 주겠죠. 따뜻한 국이 없으면 밥이 안 들어가신다는 분들 있죠. 한국인의 밥상에는 국이 빠질 수가 없어요. 소금 간을 아주 적게 드시는 건 상관이 없는데, 간이 알맞게 되어 있는 국 혹은 평소에 짜게 드시는 분들이 먹는 국에는 사실 생각보다 많은 소금이 들어간다는 거 아셔야
섭취해야 돼요. 또한 국은 액체라서 쉽게 많이 섭취하게 되는데 이럴 때 우리 체내 염분 농도를 올리게 되죠. 그래서 많은 의사 선생님들이 신장이 안 좋은 분들한테는 숟가락을 사용하지 않고 젓가락으로만 음식을 드세요 말씀하시는 이유도 되도록이면 국이나 탕, 찌개는 멀리하도록 한다는 뜻이죠. 두 번째, 고칼륨 식품입니다. 칼륨은 우리 몸에 꼭 필요한 영양소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 있으시죠? 맞아요. 이 칼륨은 우리 몸에서 중요한 전해질 중에 하나예요. 심장, 근육, 신경 이러한 기능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신장 기능이 저하되면 칼륨을 제대로 배설하지 못하고 우리 몸에 쌓이게 돼요. 이로 인해서 고칼륨혈증이 발생할 수 있고 신장 질환이 있으신 분들한테는 이 고칼륨혈증은 매우 위험한 상태예요. 신장이 정상적으로 작동할 때는 칼륨 농도를 유지시켜서 정상 범위로 유지를 하는데 신장 기능이 저하되면 칼륨을 충분히 배설하지 못해요. 그래서 혈액 내 칼륨 농도가 많아지게 되고 이게 과도하게 축적돼서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칼륨이 많은 바나나, 감자, 토마토, 신장에 부담을 줄 수 있는 식품들은 적당히 섭취하는 게 좋습니다. 세 번째, 가공식품과 인스턴트 식품이에요. 가공식품은 일반적으로 또 염분이 많이 포함되어 있어요. 신장질환 환자는 나트륨 배설 기능이 저하되기 때문에 체내에 나트륨이 쌓이게 되고 나트륨이 체내에 과도하게 축적되면 우리 몸에 수분이 증가돼요. 이로 인해서 부종과 혈압까지 발생할 수가 있겠죠. 또한 과도한 나트륨은 부종이나 심장질환 같은 경우도 유발할 수가 있고 고혈압은 신장 기능을 악화시킬 수가 있어요. 더 뿐만 아니라 가공식품에는 보존료, 색소, 감미료, 인공향료 등의 첨가물이 포함되는 경우가 많아요. 이들은 우리 몸에 독소로 작용할 수도 있고 신장에 부담을 가중시켜서 염증과 우리 몸의 산화적 스트레스 또한 일으킬 수가 있어요. 네 번째, 고단백 식품입니다. 단백질은 우리 몸에 꼭 필요한 영양소지만 고단백 식품이 신장질환 환자한테 좋지는 않아요. 신장이 단백질 대사 부설물을 배설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이 고단백 식품을 섭취하면 단백질이 우리 몸에서 분해돼서 요소랑 크레아틴과 같은 질소화합물이 생기게 되거든요. 신장이 정상적으로 기능하면 이 질소화합물들을 소변을 통해 배출시키지만 신장 기능이 저하되면 이를 제대로 배출하지 못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 몸에 질소화합물이 축적돼서 독성 물질로 작용할 수가 있거든요. 이 신장 질환이 있으면 단백질 배설이 어려워져서 과도한 단백질 섭취는 신장 기능을 악화시킬 수 있다는 거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신장이 안 좋으신 분들은 단백질이 과량 함유된 붉은 고기와 같은 가공육, 달걀, 치즈, 우유, 해산물 과하게 섭취하는 것을 피하는 걸 추천드릴게요. 이렇게 신장을 망치는 음식들을 알아봤는데 어떤 음식이 신장에 그럼 도움이 돼요? 제가 신장이 좋은 음식 3가지를 바로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오이입니다. 오이가 신장에 도움을 준다니 참 의외죠. 이 오이는 수분이 풍부해요. 그리고 칼륨은 낮아요. 이런 특성 때문에 신장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우리 몸의 수분 균형을 맞추는 데 도움이 돼요. 오이의 약 95% 정도는 수분인 거 아세요? 이로 인해서 이 오이는 우리 몸에 수분을 공급하고 배뇨를 촉진하는 역할을 하는데 이 우리 몸의 수분을 충분히 유지하면 신장이 노폐물을 효과적으로 배출하고 신장에 쌓인 불필요한 물질을 제거할 수 있어서 신장 건강에도 매우 유익하다고 해요. 또 이 오이는 항염증 성분을 가지고 있어 염증을 완화하고 신장에 가해지는 염증성 압박을 줄이는 데도 도움을 줘요. 신장질환에서 염증은 주요 문제 중에 하나라서 이를 예방하거나 감소시키는 데 오이가 굉장히 큰 도움을 주는 거죠. 그리고 오이는 저칼로리 식품이어서 체중 관리에도 탁월한데 오이의 낮은 나트륨 함량으로 신장이 과도한 염분을 처리하는 데 도움이 되죠. 즉 신장을 조금 쉴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거죠. 두 번째는 당근이에요. 당근은 비타민 A가 풍부해서 신장을 건강하게 하는데 도움을 주는 음식이에요. 당근에는 비타민 A의 전구체인 베타카로틴이라는 게 풍부한데 우리 몸의 세포가 손상되는 것도 방지하고 신장 기능을 유지하는 데도 중요한 역할을 해요. 그래서 이 베타카로틴이 우리 몸의 세포를 손상시키는 자유라디칼이라는 물질을 중화시켜서 세포 손상도 막아주고 염증을 줄이는 데도 도움을 줘서 신장질환 예방에도 좋은 영향을 줄 수가 있어요. 세 번째는 양배추예요. 양배추는 칼륨 함량이 비교적 낮은 채소로 신장이 약한 사람들한테 좋은 식품인데 신장이 제대로 기능하지 않으면 칼륨이 체내에 축적될 수 있는데 칼륨이 계속해서 몸에 쌓이면 심각한 합병증이나 염증을 일으킬 수 있다고 했잖아요. 이럴 때 양배추처럼 칼륨이 비교적 적게 함유된 식품은 신장에 부담을 덜어주고 쉬게 만들어주고 신장 기능을 유지하는 데도 큰 효능을 발휘하죠. 또한 이 양배추는 비타민 C, E, 플라보노이드, 폴리페놀 좋은 성분들이 굉장히 많죠. 또 항산화 성분도 풍부하고 이러한
이러한 항산화 물질은 신장을 포함한 세포를 보호하고 유해한 활성산소에 의한 손상도 방지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죠. 신장에 자유 라디칼로 인한 손상이 축적되면 신장 기능이 저하될 수 있기 때문에 항산화 성분이 풍부한 양배추도 신장 질환에 예방적인 효과를 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나이가 들면 들수록 수면의 질이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가 만약 잠을 자지 않고 항상 깨어있다면 우리 몸은 어떻게 될까요? 11일 24분 동안 안 자는 실험을 진행했대요. 그 뒤에 정신적이나 신체적인 문제를 경험했다고 하는데 이게 굉장히 마치 고문을 당하는 수준 그 이상의 고통이라고 회상하고 다시는 이런 실험을 하지 않겠다 이런 식으로 말했다고 하네요. 이 잠을 자는 동안 우리 몸은 하루 동안 쌓인 피로를 풀고 세포가 회복되고 우리 몸의 면역력도 강화돼요. 특히 우리가 깊은 잠에 들면 우리 몸에서 성장 호르몬이 분비가 되는데 이렇게 우리 신체에 중요한 잠, 이 수면의 기능 4가지 제가 바로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하루에 잠을 이만큼 자면 치매 걸릴 확률이 2배나 높아지고 수명은 10년이나 줄어들 수 있어요. 요즘 들어 자고 나신 뒤 개운하지 못하신 분들도 있나요? 아니면 젊었을 때보다 깊게 주무시지 못하고 자주 깨시는 분들이 있나요? 우리의 수면은 우리의 몸과 마음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커요. 제대로 된 수면 습관을 갖는 것이 건강을 지키는 중요한 방법인데 우리가 나이가 들면 들수록 수면의 질이 굉장히 중요하죠. 오늘은 건강한 잠에 대한 정보들 그리고 숙면을 취하기 위한 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한번 알아보도록 하는 시간을 가질게요. 잠은 우리 신체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만약 잠을 자지 않고 항상 깨어 있다면 우리 몸은 어떻게 될까요? 그리고 또 본인 스스로 잠을 자지 않는 실험을 한 사람도 있는데 기네스북에 기록된 랜디 가드너라는 사람인데 놀랍게도 이 랜디 가드너는 11일 24분 동안 안 자는 실험을 진행했대요. 그 뒤에 정신적이나 신체적인 문제를 경험했다고 하는데 이게 굉장히 마치 고문을 당하는 수준 그 이상의 고통이라고 회상하고 다시는 이런 실험을 하지 않겠다 이런 식으로 말했다고 하네요. 이렇게 우리 신체에 중요한 잠, 이 수면의 기능 4가지 제가 바로 알려드릴게요. 수면의 기능 첫 번째는 우리 몸의 신체 회복과 우리 몸의 면역력에 대한 유지예요. 이 잠은 단순히 피곤을 풀기 위한 시간이 아니라는 점은 알고 계시나요? 이 잠을 자는 동안 우리 몸은 하루 동안 쌓인 피로를 풀고 세포가 회복되고 우리 몸의 면역력도 강화돼요. 특히 우리가 깊은 잠에 들면 우리 몸에서 성장 호르몬이 분비가 되는데 또 성장 호르몬은 성장기나 아기 때만 나오는 거 아니냐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으시죠? 이 성장 호르몬은 성인이 돼서도 계속 나와요. 이 호르몬은 세포 재생을 촉진하고 근육 회복과 조직 복구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요. 나이가 들면서는 이 부분이 조금 더 크게 비중을 차지하는 거죠. 특히 우리가 운동을 하신 뒤에는 우리 몸의 근육 조직이 손상이 되는데 이때 성장 호르몬이 분비돼서 또 근육의 회복을 도와요. 또 수면 중에는 이 심박수랑 혈압이 낮아져서 우리 몸의 심혈관계에 휴식도 주고 이로 인해서 신체 전반적인 회복이 또 촉진이 되죠. 또 수면 중에는 우리 몸의 면역세포인 T세포와 사이토카인이라는 물질이 활발히 분비가 되는데 이 세포들은 우리 몸에서 병원균이 들어오면은 싸우는 역할을 하죠. 우리 몸의 보호막 그리고 감염이나 질병에 대한 방어력도 증가시켜요. 따라서 우리가 충분한 수면을 취하지 않으면 우리 몸의 신체 회복이 느리고 면역력도 떨어지고 감염이나 질병에 쉽게 노출이 될 수 있다는 것 여러분 한번 기억해 두셔야 돼요. 두 번째는 정신 건강에 대한 영향을 줘요. 수면은 우리의 정신 건강에도 굉장히 중요한데 수면 중 우리의 뇌는 하루 동안 겪은 일들을 하나씩 정리하고 또 감정적으로도 안정된 상태를 유지하려고 해요. 만약에 우리가 잠을 충분히 자지 않으면 스트레스와 불안감이 쌓여서 정신적으로 굉장히 또 불안해질 수가 있고 불안정해질 수가 있어요. 또 이러한 수면 부족은 우울증이나 불안장애 같은 정신적인 문제를 일으킬 수가 있어요. 정기적인 수면은 우리 몸의 감정을 조절하고 마음의 평화를 유지하는데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예요. 자, 세 번째, 수면의 기능은 기억력과 학습 능력의 향상이에요. 우리 뇌는 잠을 잘 때 깨어있을 때 학습한 내용들을 하나씩 정리하고 그 기억을 강화하는 과정을 거친다는 것 알고 계시나요? 공부나 일을 할 때 밤에 충분히 잠을 자면 다음날 더 잘 기억하고 새로운 정보를 학습하고 밤을 새거나 충분한 수면을 이루지
못한 날은 자꾸 실수하고 어떤 것을 배웠는지 생각이 안 나는 이러한 경험들도 다들 있으실 거예요. 연구에 따르면 수면은 우리 뇌에서 정보를 처리하고 기억을 확실히 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하는데, 잠을 자는 동안 뇌에 신경 전달하는 세포가 있는데 그 시냅스 연결이 강화가 돼요. 이는 새로운 정보나 기술을 학습한 뒤에 우리가 그 정보를 장기 기억으로 전환하는 데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하죠. 그래서 충분한 수면을 취하는 것은 특히 학습이나 직장에서의 업무 효율성에 굉장히 직접적인 영향을 미쳐요. 네 번째 수면의 기능은 우리 체중 관리에 도움이 되죠. 수면은 체중과도 굉장히 깊은 연관이 있는데, 수면이 부족하면 우리 몸의 호르몬 균형이 먼저 깨져요. 배고픔을 유발하고 식욕을 촉진시키는 호르몬인 그렐린이라는 호르몬이 있는데 그게 증가하게 되죠. 이 그렐린 수치가 높으면 식욕이 강해지고 또 과식을 하거나 우리가 고칼로리 음식을 더 많이 먹게 돼요. 반대로 수면이 우리가 부족하게 되면 우리 몸에 포만감을 느끼게 해주는 호르몬이 있어요. 이 렙틴이라는 호르몬인데 이건 오히려 감소하게 돼요. 이렇게 되면 아무리 먹어도 포만감을 잘 느끼지 못하고 배고픔을 굉장히 많이 느끼게 되죠. 그래서 과식을 할 수가 있고 야식을 찾게 되는 일도 늘어날 수가 있죠. 장기적으로 보면 체중 증가도 유발하고, 또한 이러한 수면 부족은 인슐린 저항성도 증가시켜 당뇨와 같은 대사질환까지도 생길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수면을 잘 취하는 것이 체중 관리와 대사 건강을 유지하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 잊지 마세요. 이렇게 우리 몸에 중요한 수면, 혹시 나이가 들수록 잠이 들어들고 또 깊은 잠을 못 자는 날이 많아진다고 생각되시는 분 있나요? 어른들이 나이가 들면 잠이 줄고 일찍 깬다고 하는 것, 이런 말씀도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사실 이 이야기에는 굉장히 여러 가지 많은 근거가 있는데 여러 가지 신체적, 생리적 변화들에 의해서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이에요. 노화가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수면이 단축되는 이유, 제가 지금 바로 알려드릴게요. 나이가 들수록 수면이 줄어드는 이유 첫 번째는 우리 몸에 대한 호르몬 변화예요. 이 신체가 노화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호르몬에 대한 변화도 일어나는데, 이러한 멜라토닌이라는 호르몬의 분비가 나이가 들면 줄어들기 시작하는데, 이 멜라토닌은 쉽게 말해 수면을 유도하는 호르몬 중에 일종이에요. 나이가 많아질수록 그 분비가 자연스럽게 감소하는데, 이렇게 멜라토닌이 부족하게 되면 우리가 밤에 잠들기도 힘들어지고 깊은 잠에 들기도 힘들어져요. 이로 인해서 수면 시간이 짧아지고 수면의 질도 떨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멜라토닌 성분 같은 경우 예전에는 우리가 직구로만 구매해서 드시던 게 우리나라에서도 이제는 처방전으로도 병원에 가서 살 수가 있어요. 또한 여성의 경우는 특히 폐경기 이후에 에스트로겐이나 프로게스테론 분비가 급격히 또 감소하게 되는데, 여성분들 중 폐경 이후에 전보다 또 깊은 잠을 못 주무시는 경우도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이 여성 호르몬들은 수면에 영향을 미치는 굉장히 주요한 호르몬으로서 그 변화가 수면에 여러 가지 영향을 미치는데, 에스트로겐은 수면의 질을 향상시켜주는 역할을 하고, 프로게스테론은 진정 효과가 어느 정도 있어서 우리 몸의 이완과 수면 유도를 돕기도 해요. 하지만 여성분들이 폐경 이후에는 이 호르몬들이 급격히 감소하게 돼서 수면의 질이 떨어지거나 불면증이 발생할 수가 있을 가능성이 높아지죠. 또한 폐경기 여성은 갱년기 증상으로 인한 홍조, 발한, 불면증 이러한 같은 증상으로 인해서 수면이 방해될 수가 있고, 결국 이러한 증상은 호르몬 불균형에 의해 나타난다는 것이죠. 두 번째 이유는 우리 몸의 생체 리듬의 변화예요. 우리의 생체 리듬은 24시간 주기로 돌아가면서 나이가 들수록 이 리듬이 자연스럽게 변하게 돼요. 특히 노년기에 접어들면 이른 아침에 일어나게 되는 경향이 되게 뚜렷해지고, 저녁에는 또 일찍 졸린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이러한 생체 리듬의 변화로 인해서 밤 시간 동안의 수면 시간이 단축이 되거나 불규칙한 수면 패턴도 나타날 수가 있죠. 세 번째는 심리적인 요인의 작용 때문이에요. 요새 걱정이 있어서 잠을 못 이루시는 분들 있으시죠? 노화가 진행되면서 자연스럽게 삶의 변화랑 스트레스, 외로움 등의 심리적인 요인도 수면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끼쳐요. 예를 들어 은퇴하신 뒤에 일상에 변화가 생기거나 가족과의 관계에서 또 문제가 있거나 변화가 있을 때 불안이나 스트레스가 많이 쌓일 수가 있죠. 이러한 심리적인 요인들이 수면에 방해가 돼서 잠을 자도 깊게 잘 자지 못하거나 자주 깨는 현상도 굉장히 많이 나타날 수가 있는 거죠. 혹시 불면증이 있을 분들도 굉장히 많으시죠? 이러한 불면증은 충분한 수면을 취할 수 없는 수면 장애로 일상적인 생활을 하는데 매우 큰 영향을 주게 돼요. 그 영향은 이 신체적이나 정신적인 상태에서 굉장히 크게 나타나는데, 수면 장애로 발생하는 증상들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제가 빠르게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로 집중력 저하예요. 잠을 설치고 나면 정신이 없고 깜빡깜빡하는 일도 굉장히 많으시죠. 수면이 부족하면 뇌가 제대로 기능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집중력이 일단 떨어져요. 또 일을 하거나 일상적인 활동도 할 때 쉽게 집중할 수가 없고 작은 일에도 실수를 하게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지죠. 기억력에도 문제가 생기고 우리 몸에 전반적인 정신적 피로가 쌓여서 어떠한 일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굉장히 두 번째는 감정의 기복이에요. 수면 부족은 우리 몸의 감정의 기복을 심하게 만들 수 있어요. 이렇게 자고 일어난 후에도 피곤함이 계속되고 기분이 쉽게 변하거나 예민할 수 있는데 특히 또 불안감도 자주 느끼고 사소한 일에도 짜증이나 스트레스를 많이 받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충분한 수면은 우울증이나 불안장애로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문제예요. 이제 세 번째, 신체 통증도 유발할 수가 있어요. 수면이 신체의 통증을 유발한다고 하니 놀라신 분도 계시죠. 잠을 못 주무시면 두통이 생기시는 분 혹시 있나요? 그뿐 아니라 근육과 우리 관절에도 통증이 생길 수가 있는데 이는 우리 몸의 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몸이 더 쉽게 피로를 느끼기 때문이에요. 또한 수면이 부족하면 만성적인 통증을 악화시킬 수가 있어 건강에도 해로울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깊고 질 좋은 수면을 취할 수가 있을까요? 이 숙면을 취하기 위한 방법을 제가 바로 알려드릴게요. 질 좋은 수면의 첫걸음은 바로 수면 환경 개선입니다. 이 수면 환경이 좋지 않으면 잠을 깊게 자는데 어려움을 주는데 어떤 환경이 좋으며 어떤 환경을 만들어야 되는지 간단히 알려드릴게요. 그건 바로 침실은 어두운 환경이 가장 좋아요. 온도는 적당히 시원한 상태도 유지하는 게 좋고 뜨끈뜨끈하게 몸을 지지면서 주무시는 분들 굉장히 많아요. 사실 이거는 수면 질에는 그다지 좋은 환경은 아니라고 해요. 또한 침대와 베개가 너무 딱딱하거나 몸에 맞지 않으면 안 되고 우리 몸이 편안해야 몸이 잘 휴식을 할 수가 있죠. 또 소음도 많거나 너무 밝은 환경에서는 잠을 깊이 자기가 어렵다는 거 꼭 알아두세요. 두 번째는 깊은 수면을 위한 규칙적인 수면 패턴 유지입니다. 이 수면은 일정한 시간에 자고 일정한 시간에 일어나는 게 가장 좋아요. 규칙적인 생활이 우리 몸의 리듬을 만들어주고 의사 선생님들도 항상 말씀하시는 얘기죠. 수면 또한 마찬가지인데 그 이유는 자고 일어나는 시간이 계속 불규칙하게 되면 우리 몸의 생체 리듬이 깨져요. 그렇게 되면 수면의 질도 떨어지고 그래서 매일 같은 시간에 자고 일어나도록 다 같이 노력해 보시는 게 어떤가요? 세 번째는 스마트폰 보지 않기예요. 자기 전까지 스마트폰을 보다가 주무신 분은 굉장히 많을 거예요. 어떤 분은 소리를 작게 줄여놓고 스마트폰에서 나오는 소리를 들으면서 잠을 청하시는 분도 계실 텐데 사실 이 스마트폰을 자기 전까지 시청하는 것은 깊은 수면에 도움을 주진 않아요. 이 스마트폰이나 전자기기에서 나오는 블루라이트는 멜라토닌의 분비를 방해해서 잠드는 시간을 늦추게 만드는데 밝은 불빛을 보면 우리 뇌에서는 자연스럽게 잘 시간이라는 인지를 잘 못하게 돼요. 그래서 최소 잠자기 1시간 전은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않는 게 좋고 대신 책을 읽거나 명상을 하거나 따뜻한 차를 마시는 등 마음을 편안하게 하는 그러한 활동들을 하는 게 수면을 도와준다는 거 기억해 주시기 바라요. 깊은 수면을 방해하는 최악의 습관 네 번째는 카페인과 술이에요. 커피가 잠을 이루지 못하게 하는 것은 다 알고 계실 거예요. 피곤하거나 졸음이 올 때 커피 한 잔씩 하고 커피에 들어있는 카페인은 이 우리 몸에 각성 효과가 있어서 수면을 방해하는데 질 좋은 수면을 취하고 싶으신 분들은 오후나 저녁에는 커피나 카페인이 든 음료를 가급적으로 피하시는 게 좋고 자기 전에 술 한잔 하시는 분 많이들 계시죠. 술은 처음에는 이완작용으로 잠에 드는 것에 도움은 줄 수는 있어요. 실제로는 깊은 수면을 방해하게 돼요. 이 술이 체내에서 분해가 되면서 알코올 대사 부산물인 이 아세트알데히드가 생기는데 이 물질은 체내에서 불쾌한 증상도 일으킬 수 있고 신경에도 영향을 미쳐요. 그래서 술을 마시고 난 뒤 주무시면 중간중간에 자기도 모르게 자주 깨는 증상을 보이시는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다시 잠을 취하려고 해도 쉽게 잠이 안 들고 잠드는 텀도 길어지고 잠을 단지 일어났는데 개운하지도 않고 이제부터는 이 주무시기 전에 커피나 술보다는 카페인이 없는 따뜻한 차를 아니면 따뜻한 물도 괜찮아요. 카페인이나 술은 우리 몸의 수면의 질을 낮춘다는 것은 꼭 기억해 주세요. 한 가지 더 덧붙이면 잠들기 너무 힘드신 분들은 삶의 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고 삶의 질과 업무의 효율을 위해서는 웬만한 방법으로는 숙면을 취하기 어려우신 분들은 의사 선생님과 상담 후에 간단한 안정제나 수면제도 처방을 받으시는 것도 한 가지 방법 중에 하나예요. 이를 통해서 업무의 질이나 삶의 질을 좋게 나가는
나가는 것도 정말 중요한 방법인데, 이러한 방법 전에 다양한 식품의 도움도 한번 받으셨으면 좋겠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간단히 한번 소개해 드리도록 할게요. 2023년 기준에 우리나라 식약처 개별 인정형 원료 리스트 중에서 수면의 질과 수면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원료가 한 5가지 정도 있어요. 첫 번째는 이 감태 추출물, 그리고 두 번째는 미강 주정 추출물, 세 번째는 유단백 가수 분해물이라고 해서 락티움 성분, 네 번째는 L글루탐산 발효 가바불만, 다섯 번째는 이제 아시아간다 추출물. 이렇게 현재는 수면에 도움을 주는 성분으로 이러한 성분을 넣어서 건강기능식품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어요. 또 제가 여러 논문들을 보면서 외국에서는 라임과피 추출물이라는 식물 소재 성분도 나와 있는데, 이 수면에 도움을 주는 성분이 수면을 유도하는 기전도 굉장히 좋아 보였어요. 임상실험 대상 대조군 약을 일반 다른 식품의 성분으로 하지 않고 이 졸피된 성분으로 실험을 진행했던 것도 굉장히 인상이 깊었어요. 그래서 이 성분이 국내에 허가가 되면 제가 한번 소개시켜 드릴게요. 이러한 식품 원료가 들어간 건강기능식품은 상대적으로 당연히 처방약보다는 즉각적인 효과는 떨어질 수 있어요. 근데 부작용 또한 처방약보다는 당연히 적고 안전하죠. 그래서 수면으로 인한 불편함을 가지신 분들은 처방약을 선택하기 전에 생활습관, 패턴, 건강기능식품 등 상대적으로 부작용이 적고 안전한 방법을 먼저 해보시고 스스로의 관리도 먼저 한번 해보시고 나서 차후 방법을 선택하는 것을 추천을 드릴게요.